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터넷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고고싱. 자, 제가 지금 스마트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론 당연히 KT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인터넷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사님이 오셔서 알아서 세팅을 다 해주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 이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이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넷상의 주소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보통 통신사를 통해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통신사에서는 알아서 IP 주소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터넷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렇게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선을 하나 들고 와서 그 케이블선에 모뎀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모뎀은 뭐냐면 네트워크 통신에 필요한 신호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케이블에 모뎀을 연결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모뎀에 062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062는 영어로는 홈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떤 장치냐면 이 062에 연결된 여러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아까 IP 주소를 하나 할당받았잖아요. 그 하나의 IP 주소로 이 062에 연결된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서 여러 기기들이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게끔 만들고 싶다면 이때는 이 062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062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062에 연결된 기기들은 모두 같은 네트워크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기들이 하나의 062에 연결이 되면 이제 이 각각도 062를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062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이 기기들을 062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스마트 TV나 컴퓨터의 경우에는 랜선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으로 062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부터는 이 각각의 기기들이 062를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각각의 기기들도 서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 스마트 TV에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보고 싶다면 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이 스마트 TV에서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촬영한 영상도 이 스마트 TV를 통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프린터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프린터를 이렇게 062와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이 프린터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또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컴퓨터를 추가로 2대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려면 이 062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062에 램 포트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스위치를 구매를 하면 됩니다. 이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기기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는 언제 쓰이냐면 지금처럼 062의 램 포트 수가 부족해서 이 램 포트 수를 늘려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스위칭 허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허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위치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허브라는 용어는 원래 허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이 허브라는 것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스위치를 그냥 허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스위치라고 정확하게 불러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 2대의 컴퓨터가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이 스위치와 061을 랜선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와 각각의 컴퓨터를 랜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이 2대의 컴퓨터도 같은 네트워크에 소속이 되고요. 얘네들도 이렇게 062와 연결이 돼서 이제 이 061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집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살펴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도 이 프린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스마트 TV에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공유기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기기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각각의 기기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란 컴퓨터나 기타 기기들이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된 통신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집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냐? 아니죠. 다른 가정집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 학교, 회사 건물처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컴퓨터나 기타 기기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나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줄여서 L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LAN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이더넷과 와이어리스 LAN입니다. 이더넷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유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이고요. 반면에 와이어리스 LAN은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와이어리스 LAN은 어떻게 불리냐면 바로 와이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무나도 자주 부르는 이 와이파이가 사실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에서 무선 통신을 담당하는 기술 이름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랜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랜 말고도 또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 랜들은 또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학교가 이렇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학교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자, 얘네들을 대학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좀 있는 대학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얘네들이 각자가 독립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두 학교가 서로 비슷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학교가 협약을 맺고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연구도 하고 또 각자가 연구하는 내용들을 공유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저장되어 있었던 연구 자료들이 있을 거고 또 이 네트워크에 저장되어 있는 연구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 자료들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의 연구 자료들을 공유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랜이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묶어서 멀리 떨어진 기기들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줄여서 W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아까 랜과는 다르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은행의 ATM이 이 WA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ATM은 전국에 퍼져 있죠. 그리고 이 ATM은 그 은행의 전산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WAN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이어리스 WAN도 이 WAN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고 있는 4G, 5G가 바로 이 와이어리스 WAN에 사용되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도 이 WAN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인터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름으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인터넷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얘만 인터넷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 전체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구름 표시로 해놓은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이 인터넷에 연결된 이 끝에 있는 네트워크들, 이 네트워크들도 모두 포함해서 이 전체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을 설명하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인터넷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WAN이라고 부릅니다. 자, WAN이라는 것이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 인터넷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WA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인터넷을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나 회사, 기관 등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줄여서 IS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T나 SK 브로드밴드, LG U+가 이 ISP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ISP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넷에 있는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어딘가에 있는 이 서버와 통신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KT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 서버는 KT가 아니라 다른 ISP에 가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서로 다른 ISP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얘와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지금 이렇게 인터넷의 바디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인터넷의 코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ISP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뚜껑을 열어보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ISP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 컴퓨터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는 KT라는 ISP에 가입을 했고 이 서버는 또 다른 ISP에 가입을 했지만 지금 이 인터넷의 코어 부분, 이 인터넷의 바디 부분은 ISP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서버로 데이터를 보낸다면 나는 내가 가입한 ISP에 데이터를 보내고 이 ISP는 또 다른 ISP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얘는 또 이 ISP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또 얘는 여기에 데이터를 보내서 최종적으로는 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인터넷의 바디 부분은 각각의 ISP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ISP들도 각각의 체급 혹은 각각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과 규모에 따라서 이 ISP들도 티어가 나뉘어요. 그러면 어떻게 티어가 나뉘느냐? 이런 식으로 티어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각 티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텍스트를 적을 공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2대를 제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각 티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티어 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어 1은 국제 범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티어 1 네트워크에서 이 티어 3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티어 2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티어 1 네트워크에서 이 티어 2 네트워크로 접근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이 티어 3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티어 1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의 모든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넷 백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터넷의 중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티어 1 ISP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실사용자나 기업들에게 바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은 이렇게 인터넷이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티어 1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트래픽 전송 비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티어 1에서 이 티어 2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얘에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얘에게 트래픽을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얘가 또 얘에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비슷한 체급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보내는 거나 너네가 우리 쪽에 보내는 거나 비슷하니까 따로 비용 정산하지 말고 그냥 퉁치자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따로 트래픽 비용을 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하위 티어와 통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그 커버하는 범위가 글로벌하고 또 얘네들을 통해서만 인터넷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쪽은 이 티어 2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티어 2에서 이쪽 티어 2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이 티어 1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쪽은 이 하위 티어들이기 때문에 하위 티어들이 티어 1을 이용을 할 때는 비용을 내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티어 1이 티어 2에게 비용을 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티어 1들은 트래픽 전송 비용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티어 1들은 최상위 포식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티어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어 2는 국가나 아주 넓은 지방의 범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T, SK 브로드밴드, LG U+가 이 티어 2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어 2부터는 이제 일반 사용자나 기업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물론 또 이렇게 티어 3와 연결시켜서 티어 3로부터 비용을 받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티어 1끼리도 그랬던 것처럼 티어 2끼리도 이렇게 서로 비용 정산 없이 데이터를 주고받기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서 이 네트워크로 트래픽을 보내려면 티어 1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티어 2가 티어 1의 비용을 내고 이 티어 1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트래픽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어 2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모든 영역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티어 1 ISP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티어 3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티어 3는 작은 지역 범위를 커버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용자나 기업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보통 이 티어 3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 상위 ISP에게 비용을 내고 인터넷 트래픽을 구매를 해요. 여기서 트래픽을 구매한다는 것이 약간 어감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한 트래픽을 바탕으로 일반 사용자나 기업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티어 3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처럼 땅이 넓은 곳에서는 이 티어 3 ISP들도 꽤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넷의 코어 부분이 어떻게 각각의 ISP 네트워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ISP들은 그 역할과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티어가 나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SP 네트워크 간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이게 궁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구름 표시로 해가지고 좀 추상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장치들을 써서 이 네트워크들이 연결되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실제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이 동그란 단추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 얘는 바로 라우터라는 장치입니다. 이 라우터는 목적하는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오피스에서 이쪽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얘는 이 ISP에 가입을 한 거고요. 얘는 이 ISP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ISP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빌딩 내에 있는 컴퓨터에서 일단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회사가 가입한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라우터에 데이터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에 도착한 데이터는 지금 내가 이 서버에 가고 싶은데 이 서버의 IP 주소가 이건데 얘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그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라우터에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는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이 라우터에 도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에서 다시 한번 이 IP 주소, 목적지 주소가 되는 이 IP 주소를 알려주고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는 이 IP 주소를 보고 그래? 얘는 지금 다른 네트워크네. 이쪽 네트워크로 가서 여기에 있는 라우터에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이 라우터로 와서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IP 주소가 여긴데 얘에 가려면 어디로 가면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라우터는 이 IP 주소를 보고 얘는 우리 쪽에 연결된 네트워크네. 이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쪽 서버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우터는 목적하는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이 라우터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인터넷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들도 이 안에 각각의 네트워크 구성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에서 이 컴퓨터를 쓰고 있고 이쪽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동작을 하냐,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내가 가입한 이 ISP의 라우터로 이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이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라우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서버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동안에 여러 라우터를 거쳐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ISP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 ISP들이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곳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루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 장치들을 부르는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컴퓨터, 공유기, 스위치, 모뎀, 라우터 등등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들을 노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노드들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노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엔드 시스템 혹은 호스트라고 부릅니다. 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트워크의 끝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엔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호스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호스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엔드 시스템이나 호스트는 어떤 종류의 노드냐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연결된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자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노드인 건데, 이 엔드 시스템 혹은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에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노드들인 거죠. 그러면 이 엔드 시스템은 또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뭔지부터 살펴보면 클라이언트는 다른 호스트의 데이터나 리소스를 요청하는 호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내 컴퓨터로 쉬운 코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쉬운 코드 영상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아닌 거잖아요. 저 멀리 유튜브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인데, 그러면 내가 이 쉬운 코드 영상을 보려면 이 유튜브 서버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그 요청에 응답을 해서 쉬운 코드 영상을 나에게 내려주면 이제 내 컴퓨터에서 쉬운 코드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호스트의 데이터나 리소스를 요청하는 호스트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서버는 뭐냐? 서버는 다른 호스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따라서 데이터나 리소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 컴퓨터에서 유튜브 서버에 쉬운 코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응답을 해서 그 쉬운 코드 영상을 내려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존재, 이 호스트를 서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호스트지만 매우 긴밀하게 엮여서 여러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개발자가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런 클라이언트와 서버 형태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번 영상은 입문 영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들에서 다룰 거니까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쉬운 코드는 백엔드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네트워크 지식들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백엔드 개발에 필요한 지식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한동안 허리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계속해서 믿고 기다려주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도 입문 영상이에요. 다음 영상은 OSI 7계층을 다루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편까지는 입문용 영상을 올리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인터넷이 또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